한국 전투기. 웃기시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중국 전투기를 어떻게 이겨? 파리의 한 강의실. 한 학생이 소리를 치자 일동 침묵하며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때 한 한국인 학생이 일어나 한마디 하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르블랑이고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23살 대학생입니다. 지금은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태도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기술력이나 말보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보다는 맥락을 먼저 들여다보려고 해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진심을 오래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강한 나라보다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한 수업의 기억에서 시작됐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파리의 4월은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고 저는 두툼한 스웨터 위에 얇은 트렌치 코트를 걸쳐 입은 채 국제정치학 수업이 열리는 건물로 향했어요. 유난히 긴 복도를 지나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교실 안의 공기가 달라진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같은 조명이 켜지고 같은 책상이 놓인 공간인데도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학생들이 유난히 일찍 자리를 잡고 있었고 평소엔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하품을 하던 친구들도 하나같이 앞쪽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는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꺼내 들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동남아시아의 방위산업 전략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자동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늘 그래왔듯 오늘도 강의는 국가 간 협력 구조나 무기 체계, 비교 같은 거창하고 현실적인 주제로 채워지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긴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등장했어요. KF-21. 잠깐, 이게 맞나 싶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찾아보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혹은 뉴스 자막으로 스쳐 지나가며 보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그 아래에는 FA-50이라는 글자가 떴고 교수님은 그 두 전투기가 현재 세계 무기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마음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래 머물렀던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곳이 주는 인상에 꽤 깊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질서정연한 대중교통, 거리의 청결함, 사람들의 신중한 태도, 무엇보다도 뭔가 정밀하다는 감각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밀함이 전투기라는 형태로 설명되다니 조금은 놀랍고 동시에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의는 곧 태국 정부의 방산 전략으로 넘어갔어요. 태국이 현재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고려 중인데 중국산 JF 계열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배경으로 깔렸습니다. 슬라이드 속 기사 제목엔 기술력보다 정치적 동맹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보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교수님의 눈빛을 살폈고 교수님은 잠시 학생들을 둘러본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태국은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산 무기가 아닌 중국산 무기를 고려하는 걸까요?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교실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고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는 조용히 제 옷자락을 툭 건드렸어요. 소피, 내가 한국에 있었잖아.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뭔가를 단정 짓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제 머릿속엔 그 질문이 하나로 단순화되지 않았거든요. 왜냐고요? 저는 그 나라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게 있었거든요. 기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설명할 수 없는 진심 같은 것들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그 질문은 계속 맴돌았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다른 학생들과 교수님이 나눈 짧은 대화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들려오는 단편적인 의견들까지. 다들 각자 나름의 해석을 내놓았지만 저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단지 좋다는 말로는 이 모든 논의를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기숙사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뉴스 검색창에 KF-21 태국이라고 입력해봤어요. 기사 몇 개가 떴고 대부분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한 태국 언론사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가격과 정치적 고려를 감안해 JF 계열 기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저는 그게 무기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가격이나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 선택 안에는 외교, 정치, 역사, 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에서 만났던 어떤 기술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은 국방기술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분이었는데 당시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니 조심스레 영어로 제품 설명을 이어가던 그의 눈빛이 인상 깊었거든요. 자부심과 책임감이 공존하는 아주 흔치 않은 태도였어요. 혹시 그런 태도들이 한국 무기 개발의 바탕이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투기의 성능만을 이야기하던 수업이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보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누가 더 잘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요. 아직은 시작이었어요. 첫 강의, 첫 질문, 첫 충돌의 기운.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이 수업을 그저 학점을 위한 과목으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분명 그 안에는 제가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고 어쩌면 제 전공이 현실과 맞닿는 가장 생생한 접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번 학기 동안 이 주제를 제대로 따라가 보기로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방산기술이라는 낯선 키워드에 진심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아주 뜻밖의 순간, 하지만 어쩌면 제게 가장 낯익은 감정을 다시 꺼내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유난히 기다려졌던 건 수업 때문이었어요. 무기 체계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지난 강의 이후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태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방산 전략을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여전히 전문적인 부분은 어려웠지만 신기하게도 읽을수록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그걸 선택하는 나라들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교수님은 입을 열자마자 저희에게 짧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기억하죠? 오늘은 직접 한번 논쟁해 보겠습니다. 태국 정부의 선택은 전략적으로 올바른 결정일까요? 저는 노트를 펴며 준비를 마쳤어요. 그 순간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손을 들고 발언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라타나,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조용하고 신중한 인상이라 첫 강의에서는 말이 없던 학생이었는데 이번엔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태국이 중국산 전투기를 검토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타나는 중국 무기가 여러 실전에서 검증됐으며 특히 JF 계열 전투기는 파키스탄과 미얀마 등에서 이미 실전 운용 중이고 안정적인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어요. 가격 경쟁력도 강조했는데 한국 무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국은 중국과의 오랜 외교적 파트너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 구매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손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지우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저랑 같은 기숙사 복도를 쓰고 있었어요. 평소엔 조용한 편이라 이런 식의 발표는 처음 봤는데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지우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노하우와 국제 규격에 맞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어요. KF-21은 최신 스텔스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FA-50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성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과 유지 보수 시스템 면에서 한국은 협력국에게 훨씬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리만큼 집중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양쪽 주장을 듣는 걸 넘어서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 반응하고 있었어요. 특히 지우가 사용한 단어 하나가 유독 귀에 남았어요. 신뢰 기반 협력이었어요. 기술과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에서도 신뢰라는 단어를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두 학생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저희에게 조별 과제를 제안하셨어요.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양국 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비교해보고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배경까지 분석해보라는 과제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조용히 지켜만 보려 했는데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소픽, 당신은 중립적 입장이니까 각 조의 발표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아주세요. 예상치 못한 지목이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토론의 구경꾼에서 갑자기 중심에 선 사람처럼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지우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어요. 불편했어요? 갑자기 분위기 좀 격해졌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편하긴커녕 오히려 흥미로웠다고 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라타나의 입장도 나름의 논리였고 지우의 설명은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의견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어떤 게 맞고 틀리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과제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각국의 무기 수입 통계를 살펴보고 최근 태국과 한국, 중국 간의 군사 협력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 이면에는 무조건적인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현지 정비 능력과 훈련 시스템까지 함께 이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관계 구축이었습니다. 파트너십이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엔 단순한 장비 이상의 태도가 녹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느꼈던 점이었어요. 작은 기계 하나에도 설명서가 몇 개 언어로 정리돼 있었고 버스 정류장 안내판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효율성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감각이랄까요? 저는 그런 점이 기술에도 이어진다고 믿게 되었어요. 물론 라타나의 주장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무기가 실전에서 쓰였다는 점은 분명히 강력한 요소였고 가격 면에서도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어요. 태국 입장에선 예산과 동맹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런 양면성을 하나하나 메모해 두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지우의 설명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그 신뢰 기반 협력이라는 단어가요. 기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각이 거기엔 있었고 저 역시 그런 느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접했던 순간부터 느껴졌던 감정이기도 했어요. 과제 초안을 마무리한 뒤 저는 조용히 책상 위에 고개를 기대고 생각했어요. 토론은 계속될 거고 각자의 입장은 앞으로 더 첨예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단순히 논리 싸움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의 태도까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이제 제 역할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제를 마무리하려면 자료 조사가 더 필요했어요. 단순히 라타나와 지우의 주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은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층위를 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태국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그 안에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먼저 태국 국방부 관련 자료를 검색해봤어요. 공신력 있는 영문 번역 자료가 많지는 않았지만 몇몇 외신 기사들과 싱크탱크 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었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태국이 도입한 중국산 장비들에 대한 반응과 공군 내 의견 분포에 관한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태국 공군이 과거 도입했던 중국산 훈련기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엔진 고장으로 여러 차례 비상 착륙이 있었고 몇몇 훈련생이 이탈 사고를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내부 문건을 입수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불신이 퍼지고 있었다고 해요. 처음엔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이 더 중요했어요. 문제는 결함보다 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지고 정비 매뉴얼이 부정확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기술 지원 요청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거나 누락됐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서비스 불량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신뢰 문제였거든요. 그에 비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보고서는 꽤 상반된 인상을 줬어요. 필리핀, 이라크,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FA-50을 도입한 이후 현지 정비소 구축과 조종사 훈련 과정에서 만족도가 높았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기술 이전과 함께 운용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따라간다는 점이 큰 차이였어요. 판매 후 끝나는 게 아니라 운용 내내 같이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보며 다시 지우가 말했던 표현을 떠올렸어요. 신뢰 기반 협력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상대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수출 전략이 아니었고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태국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공군 내부 설문조사 결과 장교들의 60% 이상이 한국 무기 도입을 선호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어요. 그들은 최신화된 시스템, 유연한 소통, 투명한 절차를 더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위 정치인들의 인터뷰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 외교적 안정,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즉, 실제 사용자인 군은 한국을 원하고 있었고 결정을 내리는 정치권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이었어요. 기술이나 실효성보다는 외교나 정치적 고려가 선택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요. 이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무기 도입 결정 뒤에는 언제나 이런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수치를 보면 모두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각기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들을 조금씩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보고서 문장의 어조, 공식 발표의 행간, 현장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까지 하나하나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태국은 그 사업의 주요 파트너였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중국 자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기를 선택하는 과정도 단순한 국방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카드였던 거예요. 저는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면서 점점 더 복잡한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반대로 한국은 실용성 중심의 제안을 해왔어요. 더 비싼 무기를 팔지만 그 안에 포함된 정비 체계, 교육 과정, 기술 공유는
단기적 이득보다는 장기적 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야말로 제가 느낀 진심의 근거였어요. 이런 걸 누가 수치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엔진 추력, 무장 탑재량, 항속 거리 같은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어느 나라와 손을 잡느냐는 기술력 이상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자꾸 한국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나라가 가진 기술은 물론이고 그걸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 협력 방식, 신중함 같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특별한 이유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방식은 확실히 다른 인상을 남겼습니다. 과제의 초안이 거의 완성됐을 즈음 저는 잠시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에펠탑 꼭대기가 어렴풋이 보였고 그 아래로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문득 이 도시의 질서가 한국의 그것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듯하지만 내부에는 수많은 계산과 의지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요. 그날 이후 저는 수치를 읽을 때마다 그 이면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발표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단순히 수입국과 수출국의 관계를 넘어서 한 나라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어요. 이제 발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강의에서 저는 이 모든 걸 정리해 발표해야 해요. 그 발표가 누군가에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진심이 담긴 기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외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에세이 발표 전날 밤 문장을 다시 고치고 또 고치다 결국 노트북을 덮었어요. 완벽한 표현을 찾는 것보다 제가 보고 느낀 걸 그대로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거든요.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되긴 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 주제를 따라가며 제가 배운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태도였기 때문이에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벽에 걸린 시계가 딱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출석을 부르시고 순서대로 학생 발표를 이어가셨어요. 제 순서는 중간 즈음이었고 발표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리허설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 차례가 되자 미리 외운 문장보다 제 안에 쌓여있던 생각들이 먼저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과 중국의 전투기를 단순히 기술적인 수치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말했어요. 무기를 만든다는 건 단순한 하드웨어 생산이 아니라고요. 그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의 표현이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느냐의 철학이라고요. 한국은 그 기술을 단지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운영하고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각국의 보고서, 사용자 피드백, 기술 이전 방식, 정비훈련 지원 사례들을 간결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발표의 중심은 신뢰 기반 협력이라는 단어에 두었어요.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외교 용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료를 보며 저는 진심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파트너 국가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이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방식은 좀 달랐어요. 물론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었어요. 하지만 기술 이전의 깊이, 정비 체계의 효율성, 고객 대응의 투명성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사고 이후의 대응에서 태도 차이가 뚜렷했고 그건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무기를 선택하느냐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교실이 잠시 조용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무기가 아닌 사람을 본 것 같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제 발표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감동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안에 남은 감정은 분명했고, 그 감정은 강의실을 나선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라타나가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눈빛이 진지했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소피, 넌 왜 그렇게 한국을 믿게 된 거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진심은 흉내낼 수 없으니까. 그건 정말 오래 생각해서 만든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신뢰라는 단어가 단순한 관계 유지의 도구가 아니라 기술 외교의 핵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걸 상대에게 맡길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쏟아지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사람들은 다들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저 역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건 다시 한국을 찾는 일이었어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탐색자로서요. 제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기술 뒤에 숨어 있는 태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을요. 제가 발표에서 말한 그 진심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문제였어요. 이 이야기를 따라오며 저는 기술의 언어보다 진심의 언어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신뢰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단순히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략이었고 동시에 정체성이었어요. 다음 학기에는 아시아 외교와 전략 관련 수업을 더 듣기로 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저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수업을 통해 배운 건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진심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다시 찾게 된다면 저는 그 기술보다 먼저 그들의 눈빛을 보고 싶습니다. 그 안에 담긴 태도와 철학, 그게 제가 진짜로 궁금해진 이유였어요.